내 결혼 생활은 어떤 거창한 사건이나 폭발음과 함께 끝나지 않았다. 그저 아내 서연의 스마트폰 액정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침묵 속에서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죽어갔을 뿐이다. 그날 밤, 내 집 침실문 앞에서 벌어진 지옥 같은 풍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시점으로 완벽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있던 우리 가족에게 첫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그 순간으로 시간을 되돌려야만 한다. 나는 민준. 지극히 평범한 남편이자 6살 난 딸 하윤이의 아빠였다. 내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가족이었다. 퇴근 후 하윤이와 함께 목욕하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잠들기 전 엉뚱한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아이는 엄마인 서연보다 유독 나를 따랐다. 어쩌면 아이의 순수한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누가 자신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서연은 언제나 바빴다. 정확히는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속 세상이 바빴다. 내가 거실에서 하윤이와 블록을 쌓으며 웃고 있을 때 그녀는 소파에 파묻혀 화면을 넘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내가 무언가 말을 걸면 시선 한 번 주지 않은 채요. 응하는 건조한 대답만이 돌아왔다. 마치 나는 그녀의 배경소음이라도 되는 것처럼. 한 번은 결혼기념일을 위해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그녀를 기다린 적이 있었다. 약속 시간보다 한참 늦게 나타난 그녀는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를 툭 던지며 음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데에만 열중했다. 결혼기념일, 남편이랑 소확행 같은 해시태그들이 위선적으로 느껴져 속이 메스꺼웠다. 엉망으로 헝클어진 하윤이의 머리를 빗겨주며 하윤이 머리 좀 빗겨주지 그랬어 라고 말하면 그녀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대꾸했다. 애가 다 그렇지 뭘 유난 떨지마. 그녀의 말은 언제나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내 가슴을 핥혔다. 나는 참고 또 참았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윤이를 위해서 남편인 내가, 아빠인 내가 참아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내 이름이 불렸다. 구조조정. 차가운 회의실 공기 속에서 상사의 미안한 표정을 마주했을 때 이상하게도 절망보다는 해방감이 들었다. 이제 더 이상 비위를 맞추며 버틸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었을까? 나는 이 사실을 서연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내게 위로나 응원을 해줄 리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돌아올 것은 비난과 무시뿐일 테니까. 대신 나는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웠다. 오래된 친구 지훈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스타트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실직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구직 활동을 하는 척했고, 밤에는 내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새로운 미래를 설계했다. 그것은 나만의 비밀스러운 희망이자 이 지긋지긋한 무력감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였다. 몇 달 후,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자 나는 큰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털어놓았다. 혹시나 하는 아주 작은 기대감을 품고서. 나 창업을 해보려고 해. 지훈이랑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야.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경멸이 가득 담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그 표정으로. 창업, 당신이 제발 꿈 좀 깨. 현실 파악 안 돼? 얘 아빠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해서 어떡해? 그녀의 눈에는 내 꿈을 향한 존중이나 함께 고민해보려는 의지 따위는 조금도 없었다. 그저 주제도 모르는 한심한 남자를 바라보는 듯한 차가운 비웃음만이 가득했다. 내가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던 사업 계획서는 그녀에게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 단단히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아, 이 사람은 절대 내 편이 되어줄 수 없구나.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길을 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저녁,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하윤이가 내게 해맑게 속삭였다. 그 한마디가 내 발밑의 땅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아빠, 오늘 엄마 친구 아저씨 또 놀러 왔었어. 그 아저씨 시계는
엄청 반짝반짝 빛나? 반짝이는 시계. 그 순수하고 천진한 단어가 내 심장에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밝혔다. 나는 애써 웃으며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집을, 내 가족을, 그리고 내 아내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의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범죄 현장이 되었고 나는 그곳의 유일한 탐정이자 가장 비참한 피해자가 되었다. 하윤이의 순수한 한마디. 그 반짝이는 시계라는 단어는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맴돌며 의심의 독초를 키워냈다. 나는 이제 아내 서연의 모든 행동, 모든 말을 의심의 필터로 걸러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웃으면 누구에게 보낼 메시지를 쓰며 웃는 것인지 궁금했고, 그녀가 한숨을 쉬면 누구와의 약속이 취소되어 쉬는 한숨인지 의심했다. 수사의 첫 단서는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 발견되었다. 바로 욕실이었다.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칫솔꽂이에 꽂힌 낯선 칫솔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쓰는 파란색 칫솔, 서연의 분홍색 칫솔, 그리고 하윤이의 캐릭터 칫솔 옆에 마치 원래 제자리였던 것처럼 놓여있는 시크한 검은색 칫솔. 손님용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당당하게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혹시 내가 잊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서연이 쓰던 걸 바꾼 것일까? 스스로를 애써 진정시키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단단하고 고급스러운 질감, 묵직한 무게감, 내가 절대 사지 않을 서연의 취향도 아닌 디자인. 이건 누구의 것인가?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질문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서연에게 물었다. 여보, 혹시 손님 왔었어? 못 보던 칫솔이 있던데. 서연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잠꼬대해? 그냥 내가 쓰던 거 낡아서 새로 산 거야. 별걸 다 신경 쓰네. 그녀의 짜증 섞인 목소리는 내 의심에 기름을 부었다. 며칠 후, 두 번째 증거가 나타났다. 분리수거를 하려고 현관에 쌓아둔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서연이 얼마 전 입었던 코트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 떨어졌다. 무심코 주워 펼쳐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내가 이름만 들어봤을 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다. 찍혀있는 메뉴는 더 가관이었다. 트러플 파스타, 캐비어를 올린 관자 요리. 평소 느끼한 건 질색이라며 파스타를 입에도 대지 않던 서연이었다. 그리고 날짜. 그날은 그녀가 신입사원 교육 때문에 야근이 늦어진다며 편의점 김밥 사진과 함께 이게 내 저녁이야 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바로 그날 밤이었다. 거짓말. 그녀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손안에서 영수증이 힘없이 구겨졌다. 그녀가 보낸 초라한 김밥 사진과 영수증에 찍힌 화려한 메뉴들이 머릿속에서 겹쳐지며 나를 조롱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결정타는 따로 있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증거를 찾아 헤맸다. 그녀의 가방, 그녀의 차, 우리가 함께 쓰는 모든 공간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 옷 정리를 하던 날, 나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 그녀의 명품 가방들 뒤에 숨겨져 있던 쇼핑백 하나를 발견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무심코 안을 들여다본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안에는 아주 비싼 한정판 남성 향수 상자가 들어있었다. 물론 향수는 없고 빈 상자뿐이었다. 순간 얼마 전부터 서연의 옷에서 희미하게 풍기던 낯선 향기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내가 쓰는 스킨 향도 아니고 그녀가 쓰는 향수의 향도 아니었던 그 달콤하면서도
묵직했던 향기의 정체. 그녀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벤 냄새라며 태연하게 둘러댔었다. 의심은 공포가 되었고 공포는 역겨운 확신으로 변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스쳐 지나가는 하룻밤의 일탈도 아니었다. 이것은 아주 계획적이고 깊고 오랫동안 나를 기만해온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사랑? 그게 대체 뭐지? 믿음? 발밑에서 부서져 내리는 먼지 같은 건가?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당장이라도 서연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다. 이 모든 게 뭐냐고. 대체 나한테 왜 그랬냐고. 울부짖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감정적인 대응은 나를 패배자로 만들 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분명 또 다른 거짓말로 나를 조롱하며 빠져나갈 것이다. 친구가 부탁해서 사다 준 거다. 오해다라며. 아니, 어쩌면 되려 나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울지도 모른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부서져 내렸다. 사랑, 믿음, 연민 같은 미련한 감정들이 사라진 자리에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다. 좋다. 이 연극의 끝을 보고 싶다면 기꺼이 관객이 되어주지. 대신 마지막 커튼콜은 내가 직접 내릴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의 감독은 이제부터 나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 그날 밤 나는 인터넷을 뒤져 흥신소, 아니 민간조사사무소라는 그럴싸한 이름의 업체 여러 곳에 연락을 취했. 몇 번의 상담 끝에 가장 목소리가 차분하고 일 처리가 전문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선택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내 감정 없는 목소리만큼이나 건조했다. 나는 상황을 설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전달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명할 여지조차 없는 완벽한 증거 말입니다. 그가 물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원하시는 게 정확히 무엇입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진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이요. 며칠 후 그에게서 작은 소포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눈에 거의 띄지도 않을 만큼 작은 초소형 카메라 몇 개와 설치 안내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하윤이를 친정에 맡기고 서연이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늦는 날을 택했다.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거실, 그리고 가장 내밀한 공간이어야 할 침실. 그 두 곳에 나는 직접 내 손으로 감시의 눈을 심었다. 액자 뒤, 에어컨 통풍구, TV 스피커 그릴 안쪽. 카메라를 설치하는 내 손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지만 내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다. 특히 침실벽에 걸린 우리의 결혼사진 뒤에 카메라를 숨길 때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얼굴을 보자 주체할 수 없는 구역질이 치밀었다. 사진 속에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들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나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칼날이 내 심장을 언제 어떻게 찌르게 될지 모른 채 그날 밤 나는 차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를 몰아 동네를 몇 바퀴나 돌았다. 결국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한적한 골목에 차를 세웠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조사관이 알려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화면에는 LIVing Room CAM 비드룸 캄이라는 두 개의 접속 버튼이 떠 있었다. 내 모든 세상이 저 작은 버튼 두 개에 달려 있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와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로 남고 싶은 비겁함 사이에서 내 손가락은 한참을 허공에서 헤맸다. 결국 나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이 잠시 깜빡이더니 희미한 불빛 속에서 익숙한 우리 집 거실의 풍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는 순간 내가 알던 세상은 산산조각나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익숙한 우리 집 거실의 풍경.
하지만 그 안의 인물들은 지독하게 낯설었다. 내 전용 소파에 아무렇지 않게 드러놓은 남자. 그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교태 섞인 웃음을 흘리는 내 아내. 서연. 테이블 위에는 내가 아끼던 위스키병과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 심지어 그 남자는 내 딸 하윤이가 가장 아끼는 곰인형을 발로 툭 밀어내고 그 자리에 다리를 뻗었다. 그들은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안방인 양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남자는 내가 아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태식이었다. 화면 속 그는 나보다 젊고 화려했으며 온몸에서 오만함이 흘러넘쳤다. 그리고 그런 그의 옆에서 서연은 내가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 내 앞에서는 늘 피곤하고 짜증 섞인 표정으로 일관하던 그녀가 다른 남자의 품에서는 저토록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태식이 입고 있는 비싼 스웨터의 먼지를 떼어주었다. 한때 나에게 해주었던 바로 그 다정한 손길이었다.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내 영혼이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고 있었다. 배신감에 심장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곧이어 카메라의 마이크를 통해 들려온 그들의 대화는 내 남은 감정마저 제로 만들어버렸다. 근데 진짜 아직도 몰라? 내 남편. 이렇게 대놓고 하는데 모르는 게 신기하다. 그의 말에 서연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내 고막을 찔렀다. 모르지. 당연히 그 사람은 착한 아빠 노릇하느라 바빠서 다른 건 보지도 못해. 내가 그냥 피곤하다고, 머리 아프다고 한마디만 하면 바보처럼 쩔쩔매면서 내 걱정만 하는데 뭘 알겠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쉬워서 재미없을 지경이야. 재미가 없어? 내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이 그녀에게는 그저 시시하고 재미없는 게임이었단 말인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태식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런 순진한 남자는 당해도싸. 우리가 그가 차려놓은 밥상을 맛있게 즐겨주는 것뿐인데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태식은 한술 더 떴다. 그래서 당신이 말한 그 창업 자금 말이야. 그건 언제쯤 우리 강남 아파트 계약금이 되는 거지? 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조만간. 그냥 타이밍 보고 있어. 투자 실패했다고, 돈 다 날렸다고 울면서 말하면 돼. 그 사람 바보 같아서 날 위로해주면서 괜찮다고 할걸? 진짜 한심하지. 내 창업 자금, 내 마지막 희망, 내 딸의 미래를 위해 모아온 그 돈을 저들은 자신들의 안락한 아파트를 위한 계약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럴 수가.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내 인생 전체를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약탈이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고통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심장을 꿰뚫던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귓가에 맴돌던 소음이 사라지고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떨리던 손이 멈췄다. 나는 지독한 평온함과 함께 섬뜩한 명료함을 느꼈다. 아, 이게 사랑의 끝이구나. 이것은 슬픈 이별이 아니라 차갑고 정교한 외과 수술이다. 그리고 이제 집도인은 바로 나다. 나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사냥을 준비하는 사냥꾼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닫거나 부수지 않았다. 대신 시스템의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나는 자동차 안에서 그들의 역겨운 행각을, 나를 조롱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몇 번이고 돌려봤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들의 신음소리가 내 영혼의 낙인처럼 새겨질 때까지 나는 그들의 모든 것을 녹화하고 날짜와 시간별로 파일을 정리했다. 노트북에 테미스, 정의의 여신이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폴더를 만들었다. 배신을 증명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처럼 나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움직였다. 이제 감정은 사치였다.
오직 완벽한 복수 계획만이 필요했다. 어떻게 해야 가장 고통스러울까? 어떻게 해야 저들이 내가 느낀 절망의 만분의 1이라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단순히 그들의 관계를 폭로하는 것은 너무 시시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그저 분풀이일 뿐이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그들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게 만들고 싶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들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심판받게 하고 싶었다. 바로 서연의 부모님. 그분들은 나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다. 그분들의 신뢰와 사랑이야말로 저들을 심판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몇 시간 후,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내 계획은 완성되었다. 이 잔인한 가족 연극의 시나리오와 캐스팅이 모두 끝났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차가워진 손가락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잠이 덜 깬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저 민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잘 지내시죠? 오, 민서방, 웬일인가?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 저녁에 아버님이랑 저희 집에 잠시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재미있는 가족 연극을 준비했는데 두 분께서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중요한 첫 관객이시니까요. 내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전화기 너머의 장모님은 내 말의 섬뜩한 의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그러겠노라 대답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텅 빈 도로를 바라보았다. 복수의 막이 올랐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이 연극의 마지막에는 그 어떤 커튼콜도 없을 것이라고. 그날 저녁, 약속된 시간에 맞춰 장모님, 그리고 아동 안전 확인이라는 정식 명목으로 동행한 2명의 경찰관과 함께 나는 내 집 현관문 앞에 섰다. 심장이 뛰지 않았다. 이상할 만큼 고요하고 차가웠다. 내 손으로 직접 열게 될 이 문이 누군가에게는 지옥의 입구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열쇠를 돌리자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리고 우리를 맞이한 것은 난장판 그 자체였다. 거실 소파에는 반쯤 벗은 차림의 서연과 태식이 서로에게 기댄 채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바닥에는 비싼 와인병과 배달 음식 상자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역겨운 술 냄새와 값싼 향수, 그리고 그들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리고 내 눈을 찌른 것은 하윤이의 색칠 공부 책 위로 쏟아진 붉은 와인 자국이었다. 나는 말없이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내 딸의 순수한 세상이 저들의 더러운 욕망에 의해 더럽혀진 순간이었다.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발견한 두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놀람, 당황, 그리고 곧이어 덮쳐오는 공포. 엄마, 아빠, 민준 씨, 이게 무슨... 서연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는 순간 등 뒤에 서 계시던 장인어른의 입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이 천박한 것들아! 장인어른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식은 허둥지둥 옷을 꿰어 입으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경찰관 2명이 그의 앞을 막아서자 그대로 굳어버렸다.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나는 그 모든 소음의 중심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폭풍의 눈이었다. 고요하고 흔들림 없었다. 나는 식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가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봉투 안의 내용물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그들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고화질 사진들. 그들이 내 험담을 하며 나눈 역겨운 메신저 대화 캡처본.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급 레스토랑의 영수증.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이 담긴 USB 드라이브 하나. 나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증거들이 스스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으니까.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은 곧 참담한 고통으로, 그리고 마침내 끓어오르는 분노와 경멸로 바뀌었다. 장인어른이 떨리는 손으로
레스토랑 영수증을 집어들었다. 그는 날짜를 확인하더니 서연을 향해 절규하듯 외쳤다. 이날은 네가 하윤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다고 우리에게 돈을 빌려간 날이 아니더냐? 내 손녀딸을 팔아 이놈이랑 희낙낙했던 것이냐? 늘 딸의 편에 서서 나를 나무라곤 하셨던 장모님께서 떨리는 손으로 다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서연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마지막 희망을 갈구하듯 흔들렸다. 서연아, 아니라고 말해다오. 제발, 이게 다 오해라고 말해줘.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장모님의 마지막 희망이 부서져 내렸다. 짝! 살같이 터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갈랐다. 장모님은 서연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그 손길에는 분노가 아닌 배신감과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서연은 맞은 뺨을 감싸주고 충격에 빠진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제야 장인어른 이태식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포효했다. 너? 이 버러지 같은 놈!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내 딸 인생 망쳐놓고 내 손녀가 노는 이 신성한 곳을 더럽혀! 당장 사라져! 태식은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쥐새끼처럼 허둥지둥 현관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때 경찰관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선생님, 잠시만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주거 침입으로 신고가 들어와서요.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라는 말에 태식의 얼굴은 더욱 사색이 되었다. 그는 거의 울먹이며 신분증을 건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이제 심판대 위에는 오직 서연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장모님의 다리를 붙잡고 울며 매달렸다. 엄마, 잘못했어. 내가 다 설명할게. 이건 오해야. 하지만 장모님은 뱀을 본 것처럼 질색하며 그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내뱉은 한마디는 서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비수였다. 설명? 뭘 더 설명한다는 말이냐. 내 아비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이 집에서 내 남편이 밤낮으로 일해서 채워준 이 가정에서 네가 낳은 딸아이가 자는 이 신성한 곳에서 짐승 같은 짓을 벌여놓고 뭘 설명해. 오늘부터 넌 내 딸 아니야. 우리 가문에 너 같은 건 없어. 넌 우리 집안의 수치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완전한 단절의 선언. 가족으로부터의 추방. 서연은 그 자리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아이처럼 악을 쓰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고개를 돌렸고 나는 텅 빈 눈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내 마음은 놀랍게도 평온했다.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거대한 공허함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이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심판의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이 치러야 할 죗값의 시작일 뿐이었다. 심판의 밤이 지나고 서연은 자신의 왕국이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한참을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치러야 할 죗값의 시작일 뿐이었다. 서연은 눈물이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녀와 그 남자가 눈물보다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 생각이었다. 바로 그들의 인생 전부를.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서연은 며칠간 PC방과 값싼 모텔을 전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내 휴대폰에 은행의 말림이 떴다. 내 마지막 희망이자 내 딸의 미래가 담긴 창업자금 전부가 정확히는 5천만 원이 한 번에 인출되었다는 알림이었다.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확인 사살을 당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이기심은 내 마지막 남은 동정심마저 불태워버렸다. 나는 서연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인출 내역을 캡처해서 장인어른께 문자로 보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아버님, 서연이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나 봅니다.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몇 분 뒤 장인어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서방,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그 아이는 이제 내 딸이 아닐세. 그 한마디로 서연과 그녀의 가족을 잇던 마지막 끈은 완벽하게 끊어졌다. 이제 두 번째 목표가 남아 있었다. 퇴식. 나는 내 작업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이 아닌 냉정한 집행자의 모습으로 나는 태식의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임원진과 감사팀, 인사팀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했다. 그리고 신중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골라 익명의 제보 메일을 작성했다. 제목은 귀사의 마케팅팀 직원의 심각한 윤리강령 위반에 대하여. 내용은 간결했다. 하지만 첨부 파일은 묵직했다. 그와 서연이 우리 집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몇 장. 그가 멍청한 남편 돈으로 데이트하니 꿀맛이라며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 캡, 그리고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호텔 결제, 영수증 사본. 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만 골라 첨부했다. 그리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그것은 태식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사형 집행 버튼이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랐다. 며칠 지나지 않아 업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유능한 인재로 알려졌던 태식이 불미스러운 스캔들로 긴급 대기 발령을 받았다는 것. 회사가 대대적인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온갖 비리들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것. 그는 결국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회사에서 쫓겨났다. 한때 업계의 유망주로 불리던 남자는 하루아침에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더러운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어 추락했다. 그 후 몇 주간 태식은 유령처럼 사라졌다. SNS 계정은 삭제되었고 그를 아는 누구도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모든 것을 잃고 싸구려 월세방에 처박혀 있던 서연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망설이다 받은 전화 너머로 술에 취해 뭉개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식이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인생을 전부 망쳤어. 이게 같은 년.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욕설과 함께 무언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 후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서연은 미친 듯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그 번호는 두 번 다시 연결되지 않았다. 마지막 동화줄마저 끊어진 순간이었다. 돈도, 가족도, 사랑했던 남자도 모두 사라졌다. 그녀는 텅 빈 방 안에서 깨진 휴대폰 액정을 내려다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렇게 배신의 잔해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지옥으로 떨어졌다. 나는 그들의 비명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딸과 나의 내일을 준비할 뿐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폐허만 남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다정한 치유자였다. 나는 1년 후 비로소 깨달았다. 가장 달콤하고 완벽한 복수는 적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잿더미 위에서 나의 행복을 보란듯이 다시 쌓아올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와 내 딸 하윤이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 예전 집보다 작고 낡았지만 이곳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한 햇살로 가득하다. 이제 제법 자란 하윤이는 매일 아침 서툰 솜씨로 자신의 머리를 묶으려 애쓴다. 그 조그만 손으로 거울 앞에서 낑낑대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온다. 어느 날 아침 하윤이가 비장한 표정으로 외치더니 내민 것은 새까맣게 탄 토스트 한 조각이었다. 그 위에는 딸기잼이 서투르게 듬뿍 발라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세상 그 어떤 미슐랭 레스토랑의 음식보다 그것이 더 맛있었다. 토스트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쪽지가 놓여 있었다. 아빠, 오늘도 고마워. 내가 아빠 지켜줄게. 나는 그 쪽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내 딸의 그 작은 다짐 하나가
무너졌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 친구 지훈과 함께 시작했던 스타트업은 다행히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여전히 매일이 전쟁 같고 불안정한 날도 많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그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나는 다시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내 곁에는 나를 지켜주겠다는 든든한 내 딸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가장 후회되는 것은 그들의 배신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나약했던 나 자신이다. 과거의 나는 착한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나 자신을 지워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이를 위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끔 서연의 소식을 전해 듣는다. 먼 시골의 한 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지낸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는다. 그저 내 인생에서 멀어진 나와는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다. 그녀는 그녀의 죗값을, 나는 나의 상처를 각자의 방식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내 딸의 웃음을 지킬 것이고 나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인생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단단해진 내가,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은 하윤이가 함께라면 우리는 괜찮다. 이것이 바로 상처를 딛고 피어난 우리 둘만의 진짜 가족이다.